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조금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제 또 무더위가 또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8시 정말 특별한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욘디에서 여러분들의 때깔을 책임져 드리기 위해 새로운 코너를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바로 때깔 좋게 살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요. 다양한 영양 정보를 정말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비욘디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우리 신원철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잠 못 드시고 수면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오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아유, 진짜 이렇게 같이 또 항상 제가 밖에서만 인사드리다가 네. 옆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로 교수님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연구도 많이 진행하셨다고요, 교수님. 예, 뭐 저는 대학에 있고 또 수면을 전공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게 건강기능식품, 특히 수면과 관련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연구 의뢰가 들어옵니다. 왜 의뢰가 들어오냐고 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에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된 게 건강기능식품인데 임상 연구를 해서 유효성이 확보가 돼야지 식약처에서는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런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는, 식약처는 나라니까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라는 걸 홍보하고 싶어서 건강기능식품을 단순히 식품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 임상연구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도 한 3개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연구도 많이 진행하시고 실제로 뭐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정확하게 따져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 설명도 듣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인사 잠깐 나누어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 코스모스님 들어와 주셨고요. 현숙정님, 박사랑님, 봄봄님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얼른 교수님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이제 혼자 호스트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사회 게스트로 나오고 오늘 또 비욘드에서 아심차게 준비한 때깔 좋게 살자라는 거에 첫 번째 방송 주자로서 출연하게 돼서 굉장한 영광스럽고요. 정진희 PD는 워낙 열심히 방송 진행해 주셔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자리가 마련됐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이 주제를 제안받았을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요즘에 영양제가 너무 많이 홍보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어떤 회사나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조금 나름대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몇 가지 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단순히 하나의 제품 하나를 아니면 어떤 성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면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오늘 수면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정말 수면 영양제 한두 개는 대부분 드시다가 병원을 오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왜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느냐? 뭘 먹으면 좋겠느냐? 몇 가지를 먹으면 좋겠느냐? 추천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약을 선택하는 것처럼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을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제가 정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영양제를 수시로 판매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요. 지금 보이는 거 제가 오늘 좀 찾아봤더니 영양제를 추천하는 앱들이 있어요. 성분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예, 본인의 정보, 나이가 얼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뭐가 좀 필요하고 잠을 못 자고 몇 가지 본인의 불편한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 나오는 필라이즈, 또깨페어 이런 제목의 앱들이 있어서
그 어떤 성분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피로 때는 뭐 어떤 걸 먹고, 눈이 어쩔 때는 어떤 걸 먹고 이런 거죠. 그리고 먹는 것들을 배달도 해주고요. 또 이걸 먹는 시간들도 알람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먹는 음식도 찍고 운동하는 것도 다 입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를 영양제를 해주겠다라는 앱들이 굉장히 요즘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영양제를 AI가 추천해준다는 말도 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로 사람들의 많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요즘에 AI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떨 때 어떤 걸 추천한다라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런 앱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영양제를 사전학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식품과 의약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할 때 음식을 먹고 또 그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식사나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 성분이 부족하니까 그 보충한 그 특정 성분을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영양제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영양제 성분일 수도 있고 몇 가지 성분을 혼합해서 만든 음료 형태일 수도 있고 알약일 때도 있고 가루일 형태도 있고 캡슐 형태도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영양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10개, 제가 외래서 볼 때 한 10개 이상 드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저녁에는 먹는데, 그거가 한 움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도 있고,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다 식품이 붙습니다. 식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어떤 식물이나, 또 유산균이나 미생물에서 배양한 거죠. 이게 합성한 게 아니라 배양하거나 거기서 성분을 추출해낸 거니까 다 식품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나 기능을 붙이려면 이게 효과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기능을 유지해주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복용을 권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건강한데 아니면 조금 몸이 힘든데 내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잠을 못 잘 거가 걱정이 돼서 현재 건강한데 그걸 막기 위해서 복용하는 거죠. 또는 내가 건강한데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나 부족하니까 이걸 내비두면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임상연구를 할 때 건강기능식품, 수면 건강기능식품을 할 때 대상자를 모집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환자의 군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경우는 뭐 몇 가지 기준이 있죠. 한 달 이상 동안 잠을 못 자거나 심각하게 못 자야 되고 못 자는 설문지에서 점수가 심각하게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물 연구나 그런 치료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한 달 안에 내가 잠을 조금 못 자는 거 도리어 심각한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예, 우울증이 있거나 뭐 불안장애가 심한 사람도 배제가 시키고요. 불면증 척도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다 배제를 시켜요. 조금만 못 자거나 불편한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네. 환자분들은 연구 단계에서부터 배제가 된다는 배제가 됩니다. 말씀이시죠? 그분들은 정말 약으로 네. 치료가 되거나 정말 더 난이도가 높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선 건강기능식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제는 어떤 성분이 부족해서 복용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잠에는 어떻게 돌아가는데 왜 성분이 부족하면 못 자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앞에 한 서너 장 정도는 우리가 자고 깨는 과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자고 깨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성분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깨는 거는 머리 정중앙 눈 뒤쪽에 한 1cm도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여 있는 게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드는 부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여기서 체온을 조절해요. 여기서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여기서 위협이나 위험한 것들을 감지하고 몸을 대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과 같은 자율신경도 조절하고요.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부위입니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다 여기서 시작돼서 각 장기에 전달되고 신호가 돼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 뒤편에 요게 조그만 거 보이나요? 좁쌀보다 더 작은 네. 부위입니다. 요게 생체 시계입니다. 바로 시상하부 뒤쪽에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2만 개 신경 덩어리인데 여기에 시계 유전자가 있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아주 모래시계 주머니하고 똑같아요. 모래주머니를 시계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쪼르륵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다시 뒤집잖아요. 얘가 시계 유전자가 시계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요. 그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만들고 안 만들고 다시 만드는 데까지 24.3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생체 시계가 가장 건강한 10대 아이들은 이제 아이가 이제 좀 크면 느끼실 네. 겁니다. 아이들이 또 우리 젊었을 때 자꾸 방학 때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늦게 자고 늦게 깨는 겁니다. 몸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하루에 0.3시간. 기가 막히네요. 예. 그러면 한 방학이 끝날 쯤 되면 우와. 새벽에 자고 점심에 일어났던 제 경험도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학교도 안 가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깨우는 사람도 없죠. 뭐 나가서 운동도 안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처박혀서 저일 때만 해도 만화책 이만큼 쌓아놓고 만화책만 보다가 하루가 다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햇빛, 이 빛이 가장 강력한데요.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눈으로 쬐면 생체 시계가 바로 자극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만들고 안 만든 건 24.3시간인데 이게 조금 더 만들어지고 빛의 자극에 따라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조금 왔다 갔다 조금 더 만들고 덜 만드는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그리고 아침 우리가 학교 가거나 출근하는 그런 규칙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규칙성은 우리 지구 시계잖아요. 지구가 자전한 시계에 우리가 24시간으로 바뀌니까 하루에 1시간이 이동돼서 해시계에 맞춰지는 거죠. 햇빛.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더 하얗고 약간 덜 하얗고 이렇게 해서 일모를 하는데 그 빛의 색깔에 따라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가 양이 달라집니다. 가장 하얄 때가 가장 밝은 빛을 우리가 노출되는 거죠. 그 빛의 강도에 따라 블루라이트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반응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해시계에 따라서 우리는 24시간으로 맞춰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얘가 24시간 단위로 또는 만들고 안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인 커브가 그려져요. 아주 일정하죠. 네. 근데 요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몸이 약간 긴장도가 높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되니까 집중력도 생기고요. 뭔가 움직이려도 순발력이 생겨요. 올림픽이 얼마 전에 열렸는데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한다는 게 이 생체 리듬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할 때 너무 졸릴 때 뛰라 그러면 잘 못 뛰잖아요. 네, 안 되죠. 선수들은 기록 0.1초 갖고도 싸우는 선수들이니까 생체 리듬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현지 적응 훈련이라는 게 현지에 가서 내 생체 시계를 그 나라 시계하고 맞추는 과정이 적응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국 깨는 리듬이 만들어져서 이건 아주 일정하게인데 여러분들이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나이 듦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켜진다고 해서 우리가 못 자는 건 아니고요. 꺼진다고 해서 계속 자는 건 아닙니다. 얘는 우리 몸의 컨디션을 조정하니까 내가 이럴 때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 밤에는 이 생체 시계가 일을 안 하면 조금 무기력해지거나 약간 나른해지는 정도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잠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깨어있을 때는 이 생체 시계가 이 빛이 들어와서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면 얘가 이 숨골이에요. 여기 척추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여기에 각성 중추가 있어요. 얘가 딱 켜져서 뇌를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작동하냐면요. 바로 생체 시계가 얘를 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 활성화되는 거죠. 네. 또 많이 움직이고 자극을 주면 감각신경들이 올라옵니다. 또 눈으로 보는 빛자극이 들어와서 이 각성중추는 생체 시계하고 움직임, 감각, 그다음에 빛의 보는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결국 생체시계는 우리 몸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낮에 내가 생체시계가 켜졌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고 이러면 몸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도리어 움직여야 되고요. 햇빛도 쬐야 되고요. 그래야지 생체시계가 일을 더 잘해서 더 각성도와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밤이 되면요. 이 생체시계 이제 꺼질 시간이 딱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시상하부, 생체시계 앞쪽에 있는 시상하부에 이 복외측 시각 교차핵이라고 하는 VLPO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렵죠. 복외측 시각 교차핵. 여기가 딱 들어오면 이게 수면 중추인데요. 생체시계 앞에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낮에 깨어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하면 ATP, 에너지원이 이제 막 에너지를 써요. 얘가 8kcal라고 하는 에너지를 분출하는데 이게 ADP, 인산을 떨어뜨리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아데노신이거든요. 아데노신은 우리 근육에 쌓이게 되면 근육의 피로도를 적게 해야 합니다. 혈류량을 적게 해서 지구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 지구력이 생기는 게 아데노신이 쌓여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 부위에 쌓이는 아데노신은 에너지를 여기도 에너지를 쓸 테니까 네. 여기서 쌓이는 아데노신은 이 수면 중추를 켜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쌓이다 딱 어느 정도 역치까지 쌓이게 되면 수면 중추가 스위치를 켜줘요. 그러면 얘는 뭘 만드냐면 아데노신이 이제 쌓여서 얘가 가바를 만듭니다. 아, 여기서 여기. 나오는군요. 예, 이 여기서 가바가. 나옵니다. 이 가바가 나와서 이게 아데노신이 중간 쌓일 땐 안 나오고요. 꽉 채워져야지 가바가 왕창 분비가 돼서 얘네들이 가바가 나와서 이 각성 중추, 아까 이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각성 중추를 가바로 확 눌러놔요. 가바는 억제하는 아미노산이니까. 그런데 아데노신이 이제 얘네들 누르고 가파가 이제 아데노신은 조금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 2시간 지났더니 아데노신이 반밖에 안 됐고, 그럼 가바 양이 또 아데노신도 줄고 가바도 줄어요. 근데 우리는 7시간을 자야 되니까 얘네 사실 2-3시간만 지나면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가바가 이제 안 나와요. 네. 그럼 우리는 2-3시간밖에 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머리는 또 다른 장치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멜라토닌입니다. 아, 그 유명한 멜라토닌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군요. 이게 생체시계하고 멜라토닌이 시소처럼 이렇게 돼요. 생체시계가 켜지면 멜라토닌은 억제가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낮에 빛이 들어와서 움직여서 식사를 잘하면 생체시계가 켜진다 그랬잖아요. 물론 얘는 24시간 24.3시간 단위로 켜지고 꺼지는데 빛이 들어오면 얘네가 일을 더 잘해요. 일을 생산성이 2배, 3배가 높아지는 거죠. 얘가 켜지면 각성을 키기도 하지만 그 각성 중추에서 송각제에서 멜라토닌 만든 걸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깨어있기만 하고 적절히 움직이고 햇빛만 쬐고 있으면 낮에는 멜라토닌이 합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고 해가 어둠이 짙어지면 빛이 들어오지 않고 생체시계가 이제 자극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일하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일을 안 하게 되면 멜라토닌을 억제했던 신호가 없어지니까 송각제에서 멜라토닌을 이제 만들어내서 얘가 만들어내요. 이 멜라토닌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생체시계를 완전히 꺼버려요. 꺼버린다, 예, 얘가.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는데 네. 이 수용체는 생체시계도 있고 우리 몸에도 있지만 생체시계에 딱 붙어버려갖고 신경물질은 어떤 수용체부터까지 일을 하거든요. 생체시계에 멜라토닌 수용체에서 얘를 꺼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 시상하부에 작동돼서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생체시계가 꺼지지 않죠. 아까 아데노신은 없고 가바가 좀 적어져도 생체시계가 완전히 꺼져서 자극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게 해주고 체온이 낮아지게 함으로써 우리는 7시간 동안 더 잘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제가 오늘 이제 수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양제 1번으로 들어온 게 멜라토닌인데요. 멜라토닌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애기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네. 애가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그렇게 자고. 안 자는 거예요. 네. 이 멜라토닌은 언제 생성되냐면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한 6개월 되면 아이가 멜라토닌이 조금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밤에는 한두 번 깨고
낮에도 좀 졸지만 옛날처럼 2-3시간마다 깨는 일이 없어지는 이게 멜라토닌 힘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100일의 기적, 200일의 기적이라는 맞아요. 말이 이게 다 의학적인 그렇죠. 근거가 있는 내용이네요. 한 살이 되면 돌이 아. 지나면 이제 꽤 정상적으로 분비가 시작돼서 아이들이 밤에는 거의 안 깨고 자게 되고요. 낮에는 좀 몸이 성장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서 피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잠을 자야 돼요. 네. 몸의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를 부모들이 감당할지 어려울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에너자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아데노신이라는 게 많이 쌓이니까 졸음이 확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에너지 썼으니 몸이 힘드니까 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죠. 예. 그래서 낮잠을 좀 자게 되는 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한 5세에서 7세 정도 되면 뇌의 성장이 끝납니다. 우리 몸은 다 성장이 돼서 태어난 다음에 커지기만 하는 건데 뇌는 태어나서 5세에서 7세까지는 더 세포가 만들어져요. 이게 더 양이 성장을 하는 거죠. 많아진다는 예, 거예요.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7세가 되면은 이제는 밤에는 낮에도 안 자도 되는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 낮잠이 없어요. 유치원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을 재워주는 이유가 바로 생리적인 거고 그 생리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졸린 거죠. 지금 설명한 대로요. 이제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멜라토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생체 시계도 건강해요. 멜라토닌이 또 밤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자요. 정말 10대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24시간 또 잡았거든요. 예. 정말 피곤할 때 24시간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밥 먹고 자도 잘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10시간도 못 자요. 10시간은커녕 뭐 연속으로 7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때는 멜라토닌 생체 시계가 24시간보다 기니까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한 20대가 되면서부터 멜라토닌 생성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쭉 줄다가 55세가 되면 현격히 줄어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50대가 넘어가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초저녁에 졸리고요. 낮에 피곤하고요. 중간에 깹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고민하시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멜라토닌은 젊었을 때 비해서 반 이하로 줍니다. 이야. 70세가 되면 더 줄어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뇌하수체는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퇴행이 시작돼요. 제일 먼저 만드니까. 아까 처음에 네. 생성되는 기관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50대가 넘어가면 폐경이 시작되고요. 또 남성들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 잠도 50대 중반 후반 되면 초저녁 잠이 많고 중간에 깨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슬퍼라. 이게 예.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멜라토닌은 누가 먹어야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아까 영양제가 부족한 성분을 넣어주는 거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피곤한 걸 통해서 아데노신이 가발을 만드는 건데 그건 2-3시간밖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잠의 전반기에 깊은 잠이 나와요. 바로 아데노신이 많기 때문에 가바가 나와서 깊은 잠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깊은 잠은 없어집니다. 꿈잠으로 남아요. 바로 멜라토닌은 우리가 섭취하면 꿈이 늘어나거든요. 바로 멜라토닌 힘으로 나머지 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먹을 필요는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자는 시간이 결정이 돼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내가 좀 일찍 자고 싶어. 그럴 때는 멜라토닌을 나는 2시에 자는 거를 12시에 자고 싶으면 11시나 11시 반에 먹으면 며칠 전에 12시에 자는 사람 바뀝니다. 또 해외여행하는 분들 시차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 가면 유럽 가면 잘 시간에는 내 멜라토닌은 안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내 생체 리듬은 낮이니까. 그럴 때 멜라토닌을 먹으면 우리 머리에는 내 거는 안 나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왔으니 잠자는 세포들이 반응을 해줘요. 들어왔네? 멜라토닌 나오네? 자야지? 이래갖고 생체 리듬을 바꾸고 시차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에 교대 근무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전체 근로자의 제가 조사한 자료는 20%가 넘고요.
500인 사업장, 500인 이상의 그 근로자가 있는 회사의 50%가 교대 근무자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데 이런 교대 근무자들은 1일에서 5일 간격으로 8시간, 12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생체 리듬이 역행하는 겁니다. 하루에 생체 리듬은 1시간밖에 이동 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내가 근무하는 일정, 갑자기 바뀐 일정에 맞춰서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내 리듬, 내 거는 안 나오더라도 인위적으로 먹어서 생체 리듬을 빨리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빼놓고는 젊은 사람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는 네. 시간을 바꿔주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바꾸는 거. 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시간도 여유가 있고 자는 시간에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니까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니까 좀 잠들기도 어렵고 깨는 게 자주 많으니 이런 분들은 저녁에 드시는 게 맞겠죠. 잠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해했습니다. 이게 원리를 들으니까 네. 어떤 분들에게 언제 도움이 될지를 좀 이해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멜라토닌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여기 2mg로 나와 있는 서카딘이라고 하거나 또 멜라킨 이런 전문 의약품이 있고요. 이건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냥 건강기능 식품으로 나오는 멜라토닌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식물성 멜라토닌 이제 건강기능 식품은 아니고 그냥 식품, 이게 토마토나 이런 식품에서 추출하는 거나 피스타치오라든지 이런 견과류에서 추출한 2가지 식품에서 추출하는 거가 식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식물이니까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속방용입니다. 먹으면 한 30분 정도 되면은 뇌로 올라가고요. 1시간 정도 되면 최고 농도를 찍다가 한 2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먹으면 한 2-3시간밖에 안 가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은 이게 그 제약회사에서 천천히 분출되도록 하는 7시간 동안 약이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지도록 만드는 서방형이죠. 그러니까 반감기도 한 3-4시간, 네. 지속시간도 7시간이 가는 겁니다. 속방형, 미국이나 우리나라 식물성 멜라토닌은 먹으면 금방 흡수가 되는 거니까 잠자기 30분 전에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거는 먹어도 천천히 분출되니까 1시간 전에 먹는 걸로 처방이 나옵니다. 좀 빨리 먹어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먹어도 이게 네, 분출이 네.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2가지 약, 이 속방형이든 서방형이든 간에 30분, 1시간 전에 먹는 거는 맞는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시죠? 멜라토닌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내 생체 리듬이 이동하기 때문에 내 리듬을 고정하려면 멜라토닌은 10시간, 11시간, 12시간 정해놓고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딱 정해놓고 먹어야지 내 리듬도 거기로 바뀌고 내 멜라토닌에 의해서 우리 생체 리듬도 고정되니까 훨씬 더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네. 멜라토닌은 요즘에 뭐 외국에서도 많이 사오시고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용량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보통은 미국에서는 3세 이상에서만 복용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3세 이전에는 이거 먹으면은 도리어 잠이 많아진다든지 졸립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1에서 2mg, 또 초등학생까지는 한 3mg, 성인들은 한 5mg까지 복용을 권합니다. 의학적으로 실험에서 해보면 1mg 정도면 충분합니다. 0.1mm 정도면 잠자는 시간 이동할 수 있고요. 1mm 정도면 수면 유도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형이 2mm밖에 안 나온 이유가 이 회사에서 4mm도 해보고 5mm도 봤더니 효과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먹고 효과 없다고 2개, 3개를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멜라토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분들. 멜라토닌만 갖고 잠을 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멜라토닌은 1mm, 2mm에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서 부작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용량을 높이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뇌를 좀 억제하고 잠을 유지하는 거니까 졸리겠죠. 한 7시간, 8시간 가는데 간 기능이 간으로 대사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간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의 용량이 대사가 안 돼서 오래 남습니다. 오전에 좀 졸려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 능력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약을 같이 먹게 되면 간으로 대사하는 약하고 같이 먹으면 이 약의 처리 속도가 늦어지니까 또 오래 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적게 드셔서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위장장애에서 속쓰림, 속더부룩함, 오심, 구토가 초기에 잘 나타납니다. 또 졸리기 때문에 두통도 잘 생기고요. 어지럼도 잘 생기고요. 체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멜라토닌은 갱년기 여성한테 보통 부작용 없으면 드시라고 하는데 갱년기 여성의 열감,
안면 홍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드시는 게 이제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콩류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 에스트로겐이 네. 부족해지는 거니까 에스트로겐 효과를 나타내니까 체온을 떨어뜨리는 도움이 되지만 멜라토닌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수면 유도 효과도 있습니다. 또 멜라토닌이 아까 꿈꾸는 잠, 뒷잠을 채우는 거니까 꿈이 많아져요. 악몽도 많아집니다. 많아진다. 또 아주 드문 부작용이지만 유지비 분비가 될 수 있어요.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유지 호르몬이 자극이 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먹게 되면 여성들 같은 생리불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멜라토닌은 체온을 이렇게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용량에 따라서요. 신기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은 이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까 나이도 문제가 있고 카페인을 많이 우리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멜라토닌이 대사를 좀 막습니다. 카페인도 간으로 대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몇 잔 마셨는데 멜라토닌을 먹으면 효과가 너무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멜라토닌 용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또 멜라라는 게 검다란 뜻이니까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복용하고서는 흰 불빛은 없애고 노란 불빛, 그 전구색 LED라든지 백열 등을 켜놓으셔야 됩니다. 술도 멜라토닌의 작용 시간을 길게 만들고요. 또 담배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멜라토닌이 약간 혈액 응고를 좀 지연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전혀 문제 없는데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좀 멍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와파린이라든지 요즘에 노악이라고 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조금만 드시고요. 이 멍이 드는지 보시면서 용량을 조금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리해보면 불면증, 노인 불면증, 나이 드신 분들한테 55세 이상에서 멜라토닌 드셔야 되고, 속방형은 30분, 서방형은 1시간 전에. 젊은 사람들 시차, 그 다음에 일주일에 작업기한인데 불규칙해요.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멜라토닌이 렘수면 행동장애 있어요. 우리가 파킨슨병 온다고 이제 걱정 많이 하는 병이잖아요. 이 렘수면 행동장애 때 막 악몽을 꾸면서 팔다리 휘두르면 다칠 수가 있는데 멜라토닌 써보면 이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게 연구로서 입증이 됐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멜라토닌을 복용을 저희도 권합니다. 그 외에도 좀 멜라토닌이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요. 당뇨도 좀 떨어뜨립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간염이나 간경화증, 또 간암, 다른 암이 있을 때 멜라토닌이 동물 실험에서는 조금 그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일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멜라토닌 넣어준 건데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멜라토닌 생성도 안 되지만 멜라토닌 수용체도 적어져요. 수용체 자체가 예.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생체 시계가 이것도 노화가 되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멜라토닌 수용체가 없는데 넣어준다고 해서 붙을 데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은 멜라토닌 먹고 좋아졌는데 나는 하나도 효과 없어요. 이런 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에 먹어서 효과 없으면 다른 반복을 찾거나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멜라토닌은 불안 효과를 억제하기 전에 않거든요. 진정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나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에 잠만 누워있으면 뭐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억울하고 화난 것만 생각이 나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불면증이 유발되는 분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이 높은 분들은 약이 퍼지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담배는 멜라토닌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산부는 이게 불임의 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멜라토닌을 불임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멜라토닌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아까 적게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게 면역력을 조금 좋게 해줘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데 멜라토닌이 또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한 환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항진되니까 내 몸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도 아주 소량만 드시면서 안 드시는 게 좋고 소량만 드시면서 내 부작용이 있는지 보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은 이게 멜라토닌 우울증을 좀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먹는 데서 우울증이 생기는 건 아닌데 우울증 환자들에 있어서 우울증이 좀 악화되는 보고가 일부가 있어요. 아마도 렘 수면을 높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악몽 때문에 그런 우울하고 나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건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 또 뇌의 경련 발작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일부가 있는데 이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아까 약들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손과체에서 분비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자 보시면 저절로 우리가 먹는 거 안 먹어도 돼요. 식품으로도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이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트립토판이 들어가면 뭐 위장관에서 세로토닌이 변해요. 또 트립토판이 몸으로 뇌로 올라가면 뇌에서 손같이 또 세로토닌이 변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물질이잖아요. 네. 각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다음에 활기를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트립토판 먹으면 세로토닌도 올리고 멜라토닌이 높아지는 게 동시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생체 시계가 켜졌을 때는 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넘어가는 거 이거를 촥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아침이나 점심 열심히 드시면 낮에는 세로토닌이 높아져서 활기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체 시계가 켜졌고 나는 햇빛을 쬐고 움직였으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게 완전히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만 갖고 낮에를 살 수 있어요. 밤이 돼서 내가 자극도 없고 빛에 노출이 안 되고 편해지면 생체 시계가 꺼지면 이게 꺼지는 본물이 풀리는 거니까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 먹어서 낮에는 세로토닌 높이고 밤에는 멜라토닌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좋네요. 예. 그러면 이 트립토판 또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드셔도 되고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그다음에 타트체리, 우리 견과류, 파인애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낮에 드십시오. 그럼 뭐 이거 다 식물이고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단백질을 좀 찾아봤습니다. 달걀. 달걀에도 들어있군요. 네, 달걀에도 많이 들어있대요. 달걀에는 티로신이라고 하는 각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오전에 삶은 달걀 드시게 되면 낮에 각성도도 높아진답니다. 또 달걀에는 비오틴도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모발 이런 데 탄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비오틴 샴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달걀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또 치즈나 유제품, 우유에도 치즈나 우유 같은 데도 하루 트립토판 섭취량이 80%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치즈 한 장, 우유 한 잔을 드시면 트립토판 하루에 섭취량의 80%를 먹을 수 있습니다. 치즈 한 장으로요? 네. 야, 이거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좋죠. 두부도 많이 들어있고요. 연어나 이 물고기에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칠면조도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칠면조 별로 안 드시지만 미국 속담에는 칠면조는 먹으면 잠을 자게 만든다고 그래갖고 낮에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 뭘 드시냐면요. 여러분들 가금류 드시면 됩니다. 그게 닭이잖아요. 예, 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그 고기는 이쪽 거, 채소나 야채나 이런 식물은 이쪽 거 드시면 됩니다. 요거 섭취 잘 하시면 몸에 들어가면 알아서 세로토닌 만들고 멜라토닌 만들어줍니다. 멜라토닌 드시면 세로토닌 안 만들어주죠. 약으로 드시면. 그러네요. 음식으로 드시면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을 좀 강조해서 대신에 주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많이 활동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태아닌입니다. 태아닌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태아닌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녹차가루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녹차에는 카페인이 또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인이 우리가 레귤러 커피 한 잔에 한 100ml에서 150ml가 들어있는데 커피 한 잔에는 한 30, 40ml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낮에 드시면 각성도가 높아지고 태아닌은 마음을 진정합니다. 이게 이거 잠깐 제가 볼게요. 이게 요걸 좀 빼놓고. 네. 이게 안 되네요. 요거를 안 움직이네. 자,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 없나요? 얘를 이동을 안 되네. 그냥 할게요. 네.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슬라이드 쇼를 다 준비했는데. 자, 이게 그냥 여기 위에 글자가 있으니까 태아닌은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게 들어오면 뇌에서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바의 분비량을 높여줍니다. 가바가 높아지니까 네네네. 우리가 뇌가 좀 억제해야 되겠죠. 또 가바는 잘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에 흥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바가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가바는 우리가 불안을 억제하는 진정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뇌의 억제성 아미노산인 가바량이 늘어나서 불안을 좀 재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화가 날 때 태아닌이나 녹차를 드시면 진정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뇌의 이 가바는 억제인데요. 글루타메트는 흥분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을 때 뇌에서 글루탐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글루탐산 들어있는 거 조미료로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얘를 차단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차단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고 이 태아닌이 글루탐산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글루탐산 수용체에 가서 글루탐산 대신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루탐산은 만들어줘도 붙을 데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작용을 못하게 못하게. 만들어 주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예, 태아닌은 가바를 높이고 그리고 흥분시키는 걸 억제시키니까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뭐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스님들이 돌을 닦기 위해서 녹차를 달여서 드시잖아요. 이거 다 서늘하게 해서.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에는 카페인으로 각성도를 높이고 마음은 진정시키는 거가. 그래서 태아닌은 우리가 워낙 식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검은색, 뭐 홍차죠. 그다음에 이 녹색, 이 녹차죠. 우롱차에 많이 있습니다. 한 잔에는 보통 20에서 60ml 정도의 태아닌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250까지 복용할 수 있으니까 한 뭐 7잔에서 10잔까지는 마셔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낮에 커피 대신에 녹차나 홍차, 우롱차를 자주 드시게 되면 낮에는 진정작용, 저녁에는 약간 그 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저녁에는 녹차나 홍차를 드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우롱차로 우롱차로. 예, 아니면 이런 뭐 카모마일 같은 걸 저녁에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준비한 게 태아닌입니다. 아, 태아닌. 네. 예, 태아닌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마그네슘이 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달아 들어왔는데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은 견과류, 요구르트, 현미, 통곡, 그 트립토판 들어있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두부에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긴장을 떨어뜨려요. 우리가 마음의 불안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 대사에 높여서 긴장이 떨어지니까 잠을 좀 빨리 들게 하고 잠자는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 마그네슘이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 생성이 조금 높아지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떨어지게 되니까 마그네슘을 저녁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눈꺼풀이 떨리거나 근육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날 때 마그네슘 드는 게 얘가 근육 이완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작용이 있어서 마그네슘도 과량만 안 드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비타민 중에 비타민 B입니다. 네. 비타민 되게 많은데요. 비타민 B는 그 머리를 우리가 영어로는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타민 B가 뇌 신경에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해 줍니다. 임산부들이 그 엽산을 많이 먹잖아요. 엽산도 네. 비타민 B의 일종입니다. 네. 근데 비타민 B1 종류가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비타민 B1을 티아민, 비타민 2를 그 리보플라빈, 비타민 3가 라이아신인데 얘네들이 불안 효과가 있고 불면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멜라토닌을 생성하는데 역시 작동합니다. 마그네슘하고 함께. 예, 그리고 비타민 엽산도 이 뇌신경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발라민은 뭐 여러 가지 심장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적혈구 생성 효과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B 혼합 비타민이 B가 들어있는 복합 비타민 B를 드시게 되면 이 또한 진정작용과 뇌를 안정하는 효과, 멜라토닌의 생성 효과를 높이게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멜라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뇌의 기능을 떨어지는 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소로서 요즘에 뭐 뱅킨제이 많잖아요. 이게 뭐 요즘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어떤 영양제를 뇌 영양제 달라고 그러고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또 그 영양제 사서 드시는 분 많은데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타민 B를 드시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다 그 일을 해주거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자극 깨는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부족한 것들을 메꾸는데 진정을 효과가 나타나는 거나 또 뇌가 잘 자도록 도와주는 멜라토닌 성분들을 드시는 게 좋고, 멜라토닌을 생성시키는 트립토판과 관련되는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게 된다면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진짜 그 유명한 멜라토닌부터 태아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까지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왜 좀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기전부터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이해가 정말 쏙쏙 됐습니다, 교수님. 보시는 분들도 적절히 이제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조금 제가 전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받아볼게요. 혹시 교수님도 챙겨주시는 거 있는지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저도 여기 보여준 것 중에는 그 멜라토닌은 자주는 아니고요. 해외여행 갈 때라든지 제가 좀 잠자는 시간이 밤에 좀 못 자거나 이럴 때는 멜라토닌도 저도 갖다 놓고 가끔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닌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비타민 B를 먹게 합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 중에 비타민 B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아이들한테 복용을 시키는 이유가 그게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뇌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성제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 B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박지연님께서는 이게 더워서 좀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등에 땀이 젖어 있는 게 느껴지신다고. 근데 깨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괜찮은 건지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식은땀을 흘린다고 하는 땀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조금 수면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잠을 자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반복되는데 우리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36도 5분을 맞추기 위해서 더우면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분비해서 체온을 배출하고요. 추우면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해서 에너지를 내서 열을 내서 체온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그걸 감당 못하니까 우리는 뭐 잔발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보온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온 동물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루 중에요. 바로 잠잘 때, 꿈꾸는 잠일 때는 우리 체온을 조절 못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꿈꾸는 세포가 뇌에서 작동될 때는 이 숨골 아래쪽으로는 기능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작동이 잘 안 돼서 밖에가 춥다고 해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밖에가 덥다고 해서 우리 몸이 추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아마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니까 바로 첫 번째는 꿈꾸는 잠이 들어가게 되면 밖의 온도에서 내 몸이 동조가 되니까 그게 열이 좀 날 수가 있어요. 몸이 뜨거운 대로 몸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 꿈꾸는 잠이 지나가면 땀이 막 흘리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립니다. 수면 그래요? 무호흡증은 자다가 숨이 막히는 건데 본인은 잘 기억 못 해요. 코 고는 사람이 본인 모르잖아요. 숨을 안 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뇌가 깨는데 교감신이 항진되면 심장을 빠르게 뛰면서 체온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시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장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도 그렇고요. 갱년기 여성들이 체온이 높아지는 열감 때문에 또 땀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 땀이 나서 중간에 깨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깨지 않더라도 낮에 자꾸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이 낮으니까 그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멜라토닌에 대한 질문 많이 주셔서 한번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지, 뭐 얼마 기간을 두고 먹으면 좀 어떤 생체 시계가 바뀌는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멜라토닌은 뭐 사실은 이게 약이 아니고 식품이다 보니까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약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성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게 식품으로 판매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얘기가 많이 돼요. 사실 멜라토닌은 계속 복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방되는 멜라토닌 13주로 제한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전문약으로 나오니까 연구가 13주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경우에 저용량으로 드시고 부작용이 없다면 계속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갑상선 호르몬처럼 이게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이게 많으면 안 만들어지고 적으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트립토판 먹으면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얘가 많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드셔도 됩니다. 네. 부작용 네. 없다면요. 그리고 혹시 멜라토닌 먹고 어지럼증을 경험한 네. 적이 있는 요것도 좀 맞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나서 초기에 경험하는 것 중에 어지러움, 졸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이게 한 7, 8시간, 7시간에서 10시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고 났는데 내가 간의 대사가 능력이 떨어져서 멜라토닌이 좀 많이 남을 수가 있죠. 그러면 멜라토닌 없어질 때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머리가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용량을 5ml 이상 또는 자기 적정 용량보다 높게 드시게 되면 그 또한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용량을 조금만 줄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잠을 잘 자는데 예방 목적으로 멜라토닌을 섭취해도 괜찮을지? 저는 생각 없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니다. 잘 주무시면 멜라토닌 분泌잘 되는 거잖아요. 아, 뭐 내게 충분한데 부족하지 않은 걸 넣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마그네슘 종류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혹시 좀 예,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마그네슘도 어떤 걸 붓느냐에 따라서 흡수가 조금 다릅니다. 뭐 지금 이제 공부 많이 하셨나 본데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다른데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위장 장애나 흡수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시중에 나오는 마그네슘을 여러분들이 사서 드신다면 대부분은 안전하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중에 이거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해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마지막 같은데요. 하나만 네, 요- 하나만 좀 눈에 들어오시는 거. 네. 딱 드는 게 수면제 얘기가 있어서 저거 지금 네. 계속 질문이라서 수면제를 먹다 보면 치매가 온다는 셈이 있는데 수면제가 4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비벤조라고 하는 졸피뎀 계열의 약물, 네. 항히스타민, 멜라토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도라라는 약물이 있어요. 올렉신, 기량제 약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치매하고 관련되는 거는 벤조 약물입니다. 아티반, 리보트릴, 뭐 디아제팜이라고 하는 이런 약물들은 아까 이 약들은 가바 수용체에 붙어서 가바 수용체, 벤조 수용체가 있거든요. 얘가 붙으면 가바 역할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가바가 역할이 많이 높아지게 되니까 뇌가 억제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티반 이런 약물들은 반감기가 20시간, 뭐 브로마제팜이나 뭐 달마돈 같은 건 72시간 또 반감기가 가요. 약을 먹으면 없어지는데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약을 먹으면 3일에서 5일 동안 뇌가 억눌러요. 밤에만이 아니라 낮에도 눌러지니까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게 하루가 아니고 매일 먹게 되면 뇌가 계속 눌려 있으니까 인지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퇴행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나머지 약들은 그런 약은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벤조 중에 약효가 짧은 게 있어요. 자낙스나 데파스라는 건데 한 5시간 정도 가거든요. 이런 약들은 항불안 효과도 있고 억제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긴 약은 제한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런 약을 꼭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낮에도 교감신경이 높거든요. 그러면 낮에도 조금 떨어뜨려야지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럴 때 벤조를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약을 안 먹으면 낮에도 불안해요. 그래서 안절부절해요. 작은 자극에 과민하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교감신경이 높아지게 되니까 막 혈압도 높아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높은 분들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벤조 약물들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이 되는 거고 불필요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자세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때깔 좋게 살기 첫 번째 라이브 잘 유익하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